강한 나라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해질 이유를 가졌죠.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적은 병력, 좁은 국토, 제한된 자원. 명확한 수치로 따져도 승산은 없어 보였지만 그들은 이겼습니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수많은 학자들이 머리를 싸맸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전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의 답은 단 한 문장이었죠. 1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공식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그건 생존의 철학이었고 1000년을 이어온 DNA였습니다. 그들의 잠재력, 이젠 기술로 변해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사실 의외로 간단합니다. 상대보다 더 많이 쏘고 더 빨리 치며 더 오래 버티면 되니까요. 전쟁은 결국 덧셈이라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MIT에서도 해군에서도 그리고 CNN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은 뺄셈으로 이겼습니다. 믿겨지십니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빈 클라크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 제 연구실에서 이 공식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이었고 수학이었으며 1400년을 관통하는 생존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지난 가을이었어요. 늦은 밤 워싱턴 제 연구실에서 BBC 다큐멘터리 하나를 틀었는데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전투민족 한국 그들의 생존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웃었어요. 전투민족이라니 2025년에 무슨 중세 판타지냐고 생각했죠. 저는 데이터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100개가 넘는 전장을 분석했고 단 한 번도 감정에 휘둘린 적이 없습니다. 전쟁은 경제력과 기술력의 싸움이지 민족성 같은 낭만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화면 속 내용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645년 당나라가 고구려의 작은 요새 하나를 치기 위해 동원한 병력이 20만에서 30만이었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성을 지킨 병력은 고작 3만 명이었죠. 20배 차이입니다. 말이 20배 차이지. 이건 전투가 아니에요. 학살입니다. 현대전으로 치면 탱크 100대가 소총든 보병 5명을 상대하는 격이죠. 상식적으로 항복각서를 쓰거나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60일이 넘는 포위 공격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놓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죠. 당시 당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영향력을 미치던 제국이었고 군사기술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작은 성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건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하버드의 동아시아 역사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고 MIT 동료들에게 연락해서 군사공학적 분석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파고들며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산성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투 시스템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 한국은 산성을 쌓았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어요. 만리장성은 평지에 건설되어 도시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지만 한국의 산성은 그 자체가 요새이자 공격 기지였거든요. 첫째로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안시성은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축조되어 적군의 접근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죠. 이건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됐어요.
평지에서 싸웠다면 3만 명은 순식간에 포위당해 전멸했을 겁니다. 둘째로 한국의 산성은 장기전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성 내부에는 우물과 곡물 저장고 무기 제작소가 갖춰져 있어서 장기간 포위 공격을 견딜 수 있었어요. 이게 안시성이 60일 이상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죠.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방연구소의 분석 자료를 보니 당시 안시성의 보급 체계는 현대 군사기지의 자급자족 시스템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점은 산성이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산성은 적극적인 공격의 거점이기도 했어요. 안시성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성 밖으로 나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유럽의 성벽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성은 숨는 곳이 아니라 싸우는 곳이었던 겁니다. 넷째로 산성 방어에는 모든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가 각자의 역할을 맡아 성을 지켰어요. 이건 총력전의 개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전략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국민 개병 개념이 이미 1400년 전 한반도에 존재했던 겁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하며 하나의 문장에 도달했어요. 한국인은 지형을 무기로 삼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산은 그들의 갑옷이었고 계곡은 그들의 함정이었으며 성벽은 그들의 검이었죠. 적은 숫자를 대체한 건 바로 이 지형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까지 지형을 전략의 핵심으로 삼은 곳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이게 단순한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었어요.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철학이었죠.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수천 년을 독립국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전략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안시성 전투 이후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1000년 후 임진왜란 때도 한국은 산성을 활용해 일본군을 막아냈고 이순신 장군은 바다라는 지형을 이용해 왜군을 격파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철학이었고 세대를 넘어 전승된 지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생존을 계산한 민족이 또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들의 성벽 위에는 돌보다 단단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지키겠다는 의지, 살아남겠다는 집념, 그리고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이 있었어요. BBC 다큐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은 전투민족이라고 말이죠.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표현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어요. 그들은 진짜였습니다. 싸움을 즐겨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기에 전투민족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싸움의 방식은 무모한 용맹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목숨의 경제성이라고 말이죠. 이 개념이 모두를 위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오늘날에도 이 철학은 살아 숨쉬고 있었고 저는 그 증거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다큐가 아니라 제 모든 분석을 뒤흔들 충격적인 발견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죠. 안시성 전투를 분석하고 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회성 사건이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애초에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니면 계산된 전략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612년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어요. 살수대첩이라는 전투였습니다. 이번에도 숫자부터 충격이었어요.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 동원한 병력이 30만 명이었고 이를 맞이한 고구려군은 고작 10,000명 남짓이었습니다. 30대 1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전투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숫자 차이예요. 현대전으로 비유하자면 항공모함 10척이 어선 한 척을 상대하는 격이죠. 상식적으로는 도망가거나 항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을지문덕이라는 장군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어요. 그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나라 군대를 일부러 깊숙이 꿰어들인 거예요. 후퇴하는 척하면서 적을 계속 전진하게 만들었죠. 수나라는 당연히 고구려군이 약해서 도망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맹렬히 뒤쫓았고 병사들은 지쳐갔으며 보급선은 점점 길어졌어요. 그리고 을지문덕은 기다렸습니다. 살수라는 강가에서 적군이 완전히 지칠 때까지 말이죠. 그가 선택한 곳은 좁은 골짜기였어요.
30만 대군이 아무리 많아도 좁은 공간에서는 숫자의 우위를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을지문덕은 강력하게 반격했죠. 지친 적군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좁은 골짜기에서 빠져나갈 방법도 없었고 강물에 막혀 후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30만 수나라 군대 중에서 살아서 돌아간 병사가 고작 2,7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에요. 거의 전멸 수준이었죠. 100대 1 이상의 교환비를 달성한 겁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을지문덕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국의 전투 방식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그 무자비함이었습니다. 특히 적군이 퇴각할 때의 행동이 매우 독특했죠. 대부분의 군대는 적이 퇴각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퇴각시킨 것만으로도 승리를 자축하고 더 이상 쫓아가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위험하니까요. 함정에 빠질 수도 있고 역습당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적이 퇴각할 때도 끝까지 추격하여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으려 했어요. 최대한 많은 적을 제거하는 게 목표였죠. 저는 처음에 이게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더 파헤쳐 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게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물리친다는 개념 때문이었어요. 한국어에서 물리친다는 말은 단순히 적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적 차이가 아니에요. 전략적 사고의 차이를 반영하는 거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한번 물리친 적이 다시 공격해오는 일이 빈번했고, 그러면 한국은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발견한 개념이었어요.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적을 제거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이건 잔혹함이 아니라 생존 공식이었어요. 수적 열세 속에서 만들어진 이 개념은 이후 한국의 모든 전략적 사고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철학이 1000년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1598년 노량해전이라는 전투에서 말이죠.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당시 일본은 7년간 조선을 침략했다가 마침내 철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전쟁은 사실상 끝난 거나 다름없었죠. 일본군은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장군이라면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적이 알아서 물러가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쫓아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어요. 그는 퇴각하는 일본 함대를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실제로 그는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세계를 이끄는 군사 전략가들이 주목한 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가능한 한 많은 일본 군함을 격침시키는 것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단순히 이번 전쟁에서 이기는 걸 넘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쟁까지 생각한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건 1000년 전 을지문덕과 똑같은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겐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다라는 마인드가 내재돼 있었죠. 이순신은 이를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침략자들에게 쉽게 들어왔지만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사실 이 행동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실제로 장군은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으셨고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일본의 전력을 최대한 약화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조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패턴을 발견했어요. 살수대첩과 노량해전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었지만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둘 다 수적 열세를 극복했고 둘 다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추격했으며 둘 다 압도적인 교환비를 달성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승된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 전략이 단순히 2번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전쟁사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었던 겁니다.
귀주 대첩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고 행주 대첩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심지어 한국전쟁 당시에도 비슷한 전략이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목숨의 경제성은 한국의 DNA다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철학이었고 수천 년을 관통하는 지혜였으며 현대에도 살아 숨쉬는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학이 정말로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나라가 병력을 늘리고 무기를 강화하는 데 집중할 때 한국은 효율을 계산했습니다. 적은 최대한 빼고 아군은 최소한만 더하는 방식으로 수천 년을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이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DNA가 사라졌을 리 없다는 걸 말이죠. 1400년 전 안시성에서 시작된 철학이 1000년 후 살수에서 다시 나타났고 또 1000년 후 노량에서 재현됐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을 거라는 확신 말입니다. 저는 다음 자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기술에 관한 문서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철학이 어떻게 기술로 진화했는지를 말이죠.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철학을 발견하고 나서 저는 다음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구현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한 명으로 100명을 상대한다는 건 단순히 용맹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엔 반드시 기술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무기 체계를 파헤쳐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의 활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활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활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활은 다른 나라의 활과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모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에 있었죠. 한국 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들이 처한 전략적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주변 강대국들에 비해 수적 열세에 있었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독특한 전략을 발전시켰어요. 그 핵심은 바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쏘는 것이었습니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궁수가 여러 명의 적을 상대해야 했거든요. 이를 위해 그들은 매우 부드러운 활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활 일명각공은 놀라울 정도로 유연했어요. 이 유연성이 바로 빠른 연사를 가능케 하는 비결이었죠. 활이 부드러우면 당기고 놓는 동작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더 많은 화살을 더 짧은 시간 안에 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활이 부드러우면 힘이 약해지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의 활은 유연하면서도 강력하게 힘을 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조합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가능했어요. 이건 복합 재료의 사용과 독특한 제작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대나무 동물의 뿔과 힘줄, 그리고 나무를 복합적으로 사용해 만든 한국의 활은 탄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강도를 유지할 수 있었죠. 또한 시자 모양의 독특한 구조는 작은 크기로도 큰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MIT 재료공학과 동료에게 연락해서 이 구조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는 한국 활의 설계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현대 복합소재 이론으로 봐도 매우 효율적인 구조라고 말했죠. 서로 다른 물성을 가진 재료들을 층층이 쌓아서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애초에 현대 항공우주공학에서나 쓰는 개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활에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특성들이 합쳐져 한국의 궁수들은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화살을 쏠 수 있었어요. 한 명의 궁수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발의 화살을 쏠 수 있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었습니다. 수적 열세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한국의 궁수들은 놀라운 속도로 화살을 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숙련된 궁수는 1분에 10발 이상의 화살을 정확하게 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흥미로운 가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부가적인 연구 논문들을 찾아보니 몇몇 학자들이 제기한 이론이 있었어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지속된 활 문화가 한국인들의 유전적 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첫째로, 활을 잘 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시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거리 표적을 정확히 맞히기 위해서는 말이죠.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둘째로, 활을 쏘는 데는 정교한 근육 조절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의 활처럼 부드러운 활을 다루려면 더욱 그렇죠. 이러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이고, 셋째로 빠른 반사신경과 집중력도 중요했습니다. 연달아 빠르게 활을 쏘면서도 정확도를 유지하려면 이런 능력들이 필수적이었으니까요. 이런 특성들을 지닌 사람들만 살아남으며 세대를 거듭하며 유전적으로 강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는 자연 선택의 결과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DNA에 이런 특성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대 한국은 양궁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놀라운 성과는 단순히 훈련의 결과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전쟁이 한 민족의 유전자까지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하지만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생존 압력이 강할수록 자연 선택의 속도는 빨라지니까요. 그리고 한국처럼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치른 나라라면 그 압력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약 무기가 도입된 시대에도 한국은 같은 철학을 이어갔거든요.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습니다. 천자총통이라는 이름의 화포에 관한 문서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천자총통은 1425년 세종시대에 등장한 대형 화포였습니다. 크기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총 길이가 1.3m의 구경이 128mm였고 무게는 420kg에 달했습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대한 무기였죠. 최대 사거리는 약 960m 정도로 추정됐고 유효 살상 거리는 200에서 500m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조총의 사거리가 100에서 200m 정도였다는 겁니다. 한국의 천자총통은 그 5배 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적이 아직 한국군의 사거리에 들어오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이건 엄청난 전술적 우위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천자총통의 파괴력이었어요. 해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한 재현 실험이 있었는데 현대 화약을 사용해 옛날 기준량의 3분의 1만 사용해서 대장군전이라는 화살형 포탄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포탄이 400m를 날아가 화강암 석축 사이에 작은 틈바구니를 비집고 80cm 가까이 박혀버렸다고 해요. 화약을 3분의 1만 썼는데도 말이죠. 저는 이 기록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자총통은 단순히 큰 대포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목숨의 경제성 철학이 화약 무기로 진화한 형태였던 겁니다. 활에서 보여준 그 효율성 개념이 그대로 화포에 적용된 거죠. 한 발로 최대한 많은 적을 제거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천자총통은 청동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가격이 상당히 비쌌다고 합니다. 철로 만든 주철포는 비교적 저렴했지만 취성이 약해 크기를 키우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제강 가공 기술이 미진하던 동양에서는 19세기까지 주철포를 생산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은 비싼 청동을 써서라도 성능 좋은 대포를 만들었던 겁니다. 비록 천자총통이 화약을 많이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 위력만큼은 확실했습니다. 백사집과 정만록 같은 문헌에서도 천자총통은 화약을 많이 소모한다고 지적했고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도 천자총통보다는 현자총통이나 지자총통 같은 중소형 화포를 더 많이 요청했다고 해요. 화약 소모가 적으면서도 충분히 강력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무조건 큰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효율을 따졌던 거예요. 천자총통은 성을 공격하거나 대규모 함대를 상대할 때 쓰는 특수 무기였고 일상적인 전투에서는 화약 소모가 적은 중소형 화포를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같은 철학에서 나온 선택이었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활에서 화포로 무기는 바뀌었지만 철학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낸다는 원칙이 천년의 시간을 관통하며 이어져 온 겁니다. 활의 복합 소재 기술이나 천자총통의 청동 합금 기술이나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었어요. 효율을 극대화하는 건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단순한 모방이나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거기엔 일관된 철학이 있었고 명확한 목표가 있었으며 그걸 구현하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연구실에서 노트에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기술은 철학을 구현하는 도구다라고 적었죠. 한국은 생존이라는 철학을 활로 구현했고 화포로 진화시켰으며 어쩌면 현대에도 같은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학이 정말로 2025년 오늘날에도 살아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현대 군사기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저는 놀라운 이름들을 발견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장형실함이라는 잠수함 그리고 KF-21이라는 전투기 말이죠. 각각의 무기 체계를 보면서 저는 같은 패턴을 느꼈습니다. 효율성, 기동성 그리고 세계를 이끄는 기술력이 보였어요. 그런데 단순히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1400년 전 안시성의 DNA가 정말로 현대 무기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를 말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이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철학이 현대기술로 어떻게 구현됐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죠. 며칠 동안 한국의 전쟁사를 파고들며 저는 하나의 큰 틀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시성에서 시작해 살수를 거쳐 노량으로 이어지고 활에서 천자총통으로 진화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철학으로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노트를 펼치고 한국이 수적 열세를 극복한 3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지형 활용이었어요. 한국은 평지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산성을 쌓고 협곡을 이용하며 바다의 조류까지 계산에 넣었죠. 이건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지형 자체를 무기로 만든 겁니다. 20배, 30배의 적군도 좁은 공간에서는 숫자의 우위를 발휘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숫자가 독이 되어 혼란에 빠졌죠. 둘째는 장기전 대비였습니다. 한국의 성들은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하나의 자급자족 도시였어요. 우물과 곡물, 저장고 무기 제작소까지 갖춰서 수개월씩 포위 공격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적이 지쳐 물러갈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었죠. 애초에 빨리 이기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셋째는 추격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특이한 점이었죠. 대부분의 나라는 적이 퇴각하면 승리를 자축하고 멈춥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퇴각하는 적을 끝까지 쫓아가 최대한 많이 제거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전략이었지만 제 침략을 막기 위한 계산된 선택이었죠. 한 번의 전투로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원칙을 보며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과학이었고 천년을 관통하는 철학이었으며 수학적으로 계산된 전략이었죠. 한국은 전쟁을 예술이 아니라 공학으로 접근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치화하고 효율화했으며 최적화했어요.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철학이 현대에도 살아있을까 하는 의문이었죠.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현대 군사력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를 이끄는 방산 수출국 중 하나였고 특히 폴란드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하며 유럽 시장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그리고 장형실함이라는 잠수함까지 이름들만 봐도 범상치 않았어요. 각각의 무기에 대한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같은 패턴을 느꼈습니다. 효율성, 기동성 그리고 가성비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시대는 바뀌었지만 철학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겁니다. 특히 장형실함이라는 잠수함에 대한 기사가 제 눈길을 끌었어요.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캐나다가 60조 원 규모의 계약을 놓고 한국과 독일 중에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멈춰 생각했어요. 독일이라면 잠수함 기술의 본고장 아닙니까? 그런 독일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죠. 더 파헤쳐 보니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단순히 독일을 모방한 게 아니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수직 발사관 AIP 시스템 같은 최신 기술들이 집약돼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독일을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안시성이 떠올랐습니다. 산성이 단순한 방어 시설이 아니라 공격 거점이었던 것처럼 이 잠수함도 단순히 숨는 무기가 아니라 공격하는 무기였던 거죠.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시성의 산은 지형이었고 장영실함의 산은 바다였으며 둘 다 은폐와 기습이라는 같은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1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DNA는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관광객처럼 가서 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전문가를 만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친구에게 연락하기로 했죠. 마이클이라는 이름의 기자였습니다. 그는 10년 전쯤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국방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였죠. 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최근 며칠간 제가 발견한 것들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전쟁 철학에 대해 그리고 그게 현대 무기 기술로 이어진다는 가설에 대해 말이에요. 마이클은 흥미로워하며 들었고 그는 서울에서 특파원으로 일할 때 HD 현대 중공업의 한 연구원을 알게 됐다고 했어요. 손준호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잠수함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그와 몇 번 인터뷰를 했었고 매우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죠. 영어도 유창하고 외국 기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준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가끔 연락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였지만 개인적으로도 친한 편이라고 했죠. 이틀 후 마이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제 배경을 설명했고 그는 흔쾌히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부산 조선소까지 안내해 줄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쉽게 일이 풀릴 줄은 말도 안 되는 행운이었죠. 저는 손준호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 소개와 함께 제가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어요. 안시성에서 시작된 전쟁 철학이 현대 잠수함 기술까지 이어진다는 가설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어요. 손준호 연구원은 제 가설에 매우 흥미로워했고 강력하게 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까지 직항이 있었고 거기서 부산까지는 기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었어요. 출발편을 예약하며 저는 지난 몇 주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BBC 다큐를 보며 시작된 호기심이 이제 실제 여행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안시성의 사진들, 살수대첩의 지도, 이순신의 초상화, 한국활의 구조도, 천자총통의 설계도 그리고 장영실함의 사진까지 모든 것을 한 폴더에 모았어요.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습니다. 1400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을 추적하는 여정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DNA가 정말로 현재에 살아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손준호라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장영실함이라는 철의 산을 보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섰습니다. 배낭 하나와 노트북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모은 자료들을 들고 말이죠. 탑승 게이트로 걸어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자료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느끼고 경험하겠다고 말이에요. 1400년 전 안시성 성벽 위에 섰던 병사들의 마음을 그리고 지금 부산 조선소에서 장영실함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태평양 너머 한국이라는 나라가 기다리고 있었죠. 1400년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워싱턴 덜레스 공항은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곳이지만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었으며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고 곳곳에 한국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어요. 입국장을 걸으며 떠오른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애초에 미학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는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어요. 짐을 찾아 나오니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40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고 손준호 연구원임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와 따뜻한 악수가 첫인상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제 이야기를 많이 전했다는 그의 설명과 함께 안시성부터 장영실함까지 연결한다는 제 가설에 대한 흥미가 느껴졌어요. 우리는 함께 공항 지하로 내려가 KTX라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서 거기서 부산행 KTX를 타는 경로였어요. 공항철도 안에서 손준호 연구원은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많은 것에 놀랄 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하는 나라였고 공항은 그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하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역사 자체가 현대적인 쇼핑몰 같았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이 사준 커피를 마시며 들은 정보는 간단했습니다. 부산까지 2시간 반이 걸리고 KTX는 매우 쾌적하다는 내용이었어요. KTX에 탑승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좌석이 넓고 깨끗했으며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됐고 각 좌석마다 콘센트가 있었어요. 미국의 암트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오른쪽을 보면 한국의 풍경을 볼 수 있다는 손준호 연구원의 안내가 있었죠. 기차가 출발하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은 제가 BBC 다큐를 보고 연구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마이클에게 전해 들었고 특히 목숨의 경제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제 설명을 경청했어요. 그의 반응은 흥미로웠습니다. 자신들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공감이 느껴졌죠.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큰 틀에서 봤을 때 한국의 방산 기술은 항상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비록 예산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창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었어요.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했던 상황이 혁신을 만들었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1400년 전 안시성과 똑같은 논리였거든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과 들판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가끔 작은 도시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 산들이 보이는지 확인하며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지리적 사실을 알려줬어요. 과거부터 산을 활용하는 전략이 발달했던 배경이었고 지금은 산 대신 바다를 활용한다는 현대적 변화까지 설명해줬습니다. 저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했던 바였거든요. 장영실함도 같은 철학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손준호 연구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확한 표현이라는 평가와 함께 장영실함은 바닷속 안시성이라는 비유를 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가설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핵심은 은폐와 기습이었고 들키지 않고 접근해서 먼저 타격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건 산성 전략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안시성이 지형의 우위를 이용했다면 장영실함은 기술의 우위를 이용한다는 분석이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로 더 오래 잠수하고 수직 발사관으로 더 강하게 타격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됐어요. 저는 독일 잠수함과의 비교가 궁금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답변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독일은 전통이 있지만 한국은 혁신이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독일이 납축전지를 고집할 때 한국은 리튬이온으로 전환했고 독일이 수직발사관을 포기할 때 한국은 10개를 장착했다는 비교였죠.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기차는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은 창밖을 가리키며 지나가는 도시들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평택의 미군 기지 대전의 과학도시, 대구의 섬유산업까지 각 도시마다 간단한 배경 지식을 제공했고 저는 한국의 지리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은 한국의 해양 수도였고 조선업과 해운업의 중심지였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고 배들이 건조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조선소 정문의 경비는 철저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신분증과 제 여권을 확인한 후 미리 신청해둔 방문 허가로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고 몇 분을 달려 한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장영실함이었어요. 검은색 선체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고 3,600톤의 거대한 철 덩어리가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앞에 섰어요. 손준호 연구원은 조용히 제 옆에 섰고 잠시 말없이 함께 바라봤습니다. 철의 산이었습니다. 안시성처럼 웅장했고 천자총통처럼 위압적이었으며 1400년의 DNA가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죠. 철학이 기술로 구현된 순간이었고 과거가 현재로 이어진 증거였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내부 진입은 불가능하지만 회의실에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부만 봐도 충분했거든요.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철학이었고 민족의 DNA였으며 천년을 관통하는 의지의 결정체였어요. 우리는 근처 건물로 들어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고 큰 테이블과 프로젝터가 준비돼 있었어요. 손준호 연구원은 노트북을 연결하며 공식 자료들을 보여줄 준비를 했습니다. 장영실함의 주요 사양과 기술적 특징들이 화면에 떴어요. 재원이 나열됐습니다. 전장 83.5m, 전폭 9.6m, 배수량 3,600톤, 승조원 50명, 잠한 깊이는 비공개였지만 손준호 연구원의 평가로는 세계를 이끄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핵심 기술들이 나타났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AIP 시스템, 수직 발사관 10개, 어뢰 발사관 6개, 최신 소나 시스템이었어요.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이 하나하나 이어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존 납축전지 대비 용량이 2배 이상이었고 이는 수중작전 시간을 강력하게 늘려주는 기술이었어요. 납축전지를 쓰면 하루에 2~3번 수면으로 올라와 충전해야 하지만 리튬이온은 그 횟수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AIP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 즉 공기 부류 추진이었고 연료전지를 사용해 산소 없이도 3주 정도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기술인지에 대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 공기 보급이었는데 AIP가 그걸 해결했다는 평가였어요. 수직 발사관에 대한 질문에 손준호 연구원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이게 장영실함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설명이었어요. 독일 잠수함에는 수직 발사관이 없고 어뢰만 쏠 수 있지만 한국은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고 여기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육상 목표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이 순간 안시성이 떠올랐습니다. 안시성도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공격 거점이었죠. 장영실함도 똑같았어요. 숨어서 지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격하는 무기였던 겁니다. 한국의 철학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 억제였습니다. 이 원칙이 1400년을 관통하고 있었어요.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소나 시스템도 최신형이었고 함수의 대형 소나를 장착해 원거리 탐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선체 소음도 극도로 줄였다는 기술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은 조용함이고 들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이었어요. 이것도 안시성과 같았습니다. 산속에 숨어 적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 말이에요. 독일과의 비교에 대한 손준호 연구원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독일은 전통과 신뢰성에서 앞서고 비록 그들의 기술은 검증됐지만 한국은 혁신과 성능에서 앞선다는 평가였어요. 리튬이온 수직 발사관 최신 소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 먼저 적용했다는 사실이 강조됐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추가 설명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실적함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산 안창호함이 이미 운용 중이고 장영실함은 그 개량형이라는 사실 그리고 독일은 3,000톤급 잠수함을 아직 판 적이 없고 모두 2,000톤 이하라는 비교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국이 독일보다 실전 경험이 더 많다는 의미였거든요. 손준호 연구원은 화면을 넘기며 캐나다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캐나다가 잠수함 12척을 새로 도입하려고 하고 총 60조 원 규모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최종 후보가 한국과 독일이라는 현황이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평가는 매우 높았고 실제로 장형 실험을 보고 이대로 해달라는 반응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어요. 계약 확정 여부에 대한 손준호 연구원의 답변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국가들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배경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하자는 분위기라는 현실이었죠. 하지만 손준호 연구원의 자신감은 명확했습니다. 해군은 한국 편이고 기술로는 이미 이겼다는 평가였어요. 회의실을 나와 다시 한번 장형 실험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검은 선체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수적 열세를 기술로 극복하고 지형을 무기로 만들며 효율을 극대화하는 민족이었고 1400년 전 안시성에서 시작된 DNA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은 제 옆에 섰고 제 가설이 맞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장형 실험은 바다 위의 안시성이 맞다는 제 결론이었죠.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내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제안과 함께 오늘은 호텔에서 쉬라는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형 실험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오늘 느낀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적었어요. DNA는 죽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조선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은 더 상세한 자료들을 준비해뒀고 이번엔 기술적 세부 사항과 국제 경쟁 상황을 함께 설명할 예정이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는 장형 실험과 경쟁 잠수함들의 비교표가 떠올랐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은 리튬이온 배터리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기술이 얼마나 혁명적인지에 대한 강조가 있었어요. 기존 납축전지는 무겁고 용량이 작았지만 리튬이온은 무게는 절반이면서 용량은 2배였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인 비교 데이터가 제시됐어요. 납축전지 잠수함은 최고 속력으로 1시간을 달리면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됩니다. 그러면 수면으로 올라가 디젤 엔진을 돌려 충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잠수함은 완전히 노출되고 적의 레이더에 포착될 위험이 충격적인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최고 속력으로 3시간을 달릴 수 있고 이건 작전 반경을 3배로 늘려준다는 의미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일상적인 작전 능력이었어요. 납축전지 잠수함은 하루에 2-3번 수면으로 올라와야 하지만 리튬이온은 하루에 1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차이가 생존율을 주도적으로 높여준다는 분석이었어요. 적에게 발각될 기회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니까요. 손준호 연구원은 화면을 넘기며 독일과 일본의 기술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있었고 일본은 최근에야 리튬이온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현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함에서 리튬이온을 검증했고 장형 실험은 그 개량형이라는 사실이 간조됐습니다. 기술력은 이미 한국이 앞서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수직발사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장형 실험의 단면도가 나타났고 선체 중앙에 10개의 수직 발사관이 배치된 모습이 보였어요.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장형 실험을 단순한 대함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 무기로 만드는 핵심이었습니다. 수직 발사관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거리는 1000km가 넘었고 육상의 적기지 레이더 시설 지휘부까지 타격할 수 있었어요. 이건 잠수함의 역할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손준호 연구원은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독일 잠수함은 수직 발사관이 없고 어뢰 발사관만 있었어요. 프랑스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수직 발사관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실전 배치는 못했다는 현황이었어요. 한국만이 디젤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 10개를 장착하고 실제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부러워할 만한 성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들인 독일과 프랑스를 기술적으로 앞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은 계속됐고 소나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이어졌습니다. 장형 실험의 소나는 함수의 대형 능동 소나를 장착했고 함체 측면에는 수동 소나 배열이 있었어요.
이 조합으로 원거리 탐지와 정밀 추적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능력이었습니다. 탐지 거리는 비공개였지만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였어요. 더 인상적인 건 소음 감소 기술이었습니다. 잠수함의 생존은 조용함에 달려있고 들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어요. 장영실함은 선체 내부에 방음 타일을 전면 배치했고 엔진과 발전기를 진동 흡수 장치에 띄워서 설치했으며 프로펠러도 특수 설계로 캐비테이션 소음을 최소화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이 보여준 비교 그래프는 놀라웠습니다. 장영실함의 소음 수준은 독일 최신 잠수함과 거의 동등했고 일부 주파수 대역에서는 오히려 낮았어요. 이건 한국 조선업의 정밀 가공 기술이 세계를 이끄는 수준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AIP 시스템에 대한 심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에어 인디펜던트 프로펄션은 공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이었고 장영실함은 연료 전지 방식을 채택했어요.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만드는 원리였고 부산물은 물뿐이라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술로 3주 동안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고 작전할 수 있다는 능력이었어요. 이건 핵잠수함에 근접하는 성능이었습니다. 비록 핵잠수함만큼 무제한은 아니지만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였어요. 화면이 바뀌며 국제 경쟁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은 캐나다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계획이었고 총 사업비는 60조 원 규모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는 한국과 독일이었어요. 프랑스와 스웨덴은 초기 단계에서 탈락했고 일본은 아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에는 캐나다 해군의 평가 보고서가 포함돼 있었어요. 캐나다 해군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우위라는 분석이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 수직 발사관, 최신 소나 이 세 가지에서 한국이 독일을 압도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총리가 직접 부산을 방문해 장영실함을 둘러본 후 이대로 만들어달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정치였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이 보여준 다음 슬라이드에는 유럽의 반응이 정리돼 있었어요.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탈락하면 유럽 방산 산업에 충격이 올 거라는 우려가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어요. 특히 폴란드 사태가 유럽을 긴장시켰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최근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총 50조 원 규모의 거래였고 이건 유럽 역사상 아시아의 중심 국가가 유럽에 이렇게 대규모 무기를 수출한 첫 사례였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발칵 뒤집어졌다는 표현이 적절했어요. 손준호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에는 유럽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국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프랑스는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영국은 유럽 방산의 위기라는 분석 기사를 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럽연합의 대응이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1,500억 유로 규모의 방위산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기금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유럽 영내에서 무기를 구매하도록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사실상 한국을 경계하는 방어선이었어요. 손준호 연구원이 보여준 유럽 정상회의 자료에는 우리끼리 하자는 슬로건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실용적으로 뭉쳐서 역외 무기 도입을 막으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특히 적극적이었고 이들은 한국의 추가 진출을 차단하는 데 합의했어요. 하지만 손준호 연구원의 분석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유럽이 뭉친다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을 심각한 경쟁자로 인정한다는 의미였어요. 만약 한국 기술이 형편없었다면 굳이 1,500억 유로를 쓰며 방어선을 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유럽이 두려워한다는 건 한국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은 다시 캐나다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랬어요. 캐나다 해군은 한국을 선호하고 기술평가에서도 한국이 우위였지만 정치권은 유럽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이 강하게 로비하고 있었고 나토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수가 있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이 보여준 자료에는 캐나다의 전략적 고민이 정리돼 있었어요.
캐나다는 태평양 국가이기도 했고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 개발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려하면 한국과의 협력이 실용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캐나다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었어요.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이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잠수함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유지보수 지원까지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잠수함을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이전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독일이 절대 줄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독일은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해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은 기술 이전을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방산 수출의 성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수출액이 1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5년에는 200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었어요. 20배 성장이었고 세계를 이끄는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은 이제 10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은 이 성장의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가성비였어요. 독일이나 미국 무기보다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거의 동등하거나 일부에서는 우수했습니다. 둘째는 납기였어요. 한국 조선업의 생산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독일이 5년 걸릴 것을 한국은 3년 만에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파격적으로 기술을 이전해주고 현지 생산을 지원했어요.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방산 산업을 키워주는 전략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어요. 손준호 연구원이 보여준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한국 방산의 미래 전망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가 성사되면 이건 단순히 60조 원의 수출을 넘어서는 의미였어요. 한국이 디젤 잠수함 시장에서 독일을 제치고 주도권을 잡는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의 설명에 따르면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모두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만약 캐나다에서 성공한다면 이 국가들도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장 규모로 따지면 2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기회였어요. 저는 이 모든 설명을 들으며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전략이 있었습니다. 수정 열쇠를 기술로 극복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며 파트너십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방식이었고 이건 1400년 전 안시성의 철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준호 연구원은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며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잠수함을 파는 게 아니라 철학을 수출하고 있다는 표현이었어요. 생존을 위한 혁신, 효율을 위한 창의성, 협력을 통한 성장, 이 모든 게 한국의 DNA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1400년 전 안시성에서 3만 명이 60만을 막아냈던 그 철학이 지금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유럽을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적은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 지형을 무기로 만드는 지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고요했고 저 멀리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짐을 챙기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장영실함 앞에 섰던 그 순간부터 손준호 연구원의 상세한 설명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손준호 연구원은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산역까지 배웅해주겠다는 배려를 해줬고 우리는 함께 택시에 올랐어요. 가는 길에 그는 제게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케빈, 당신이 발견한 철학을 세상에 알려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생존의 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산역에 도착해 손준호 연구원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한국의 이야기가 세계를 이끄는 담론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을 속으로 했어요. KTX에 올라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주간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장영실함의 사진 기술 사양서, 캐나다 프로젝트 자료, 유럽의 반응 보도,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산과 들판 작은 도시들과 논밭, 그리고 가끔 보이는 공장 단지들까지 이 모든 게 1400년을 살아온 민족의 흔적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혁명이 단순히 무기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건 기술 패권 경쟁이었고 문명의 전환점이었으며 역사의 큰 흐름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의 목록에서 한국의 이름을 더 자주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의 DNA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진화는 계속될 것이며 혁신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성장하느냐는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비결이 뭐냐는 분석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1400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 생존을 위한 계산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많은 나라에 영감을 주길 바랍니다. 특히 작은 나라들,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들에게 말입니다. 한국의 사례는 증명합니다. 약자도 강해질 수 있고 작은 나라도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으며 불리한 조건도 창의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도 어쩌면 그런 조용한 싸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오늘도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